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78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희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두 분만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인사를 할 거예요. 이 방에 꽉 찰 수 있는 사람이 4명인데요. 지금 4명 꽉 찼습니다. 제이 씨가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네. 저희 요즘엔 유튜브 보고 있어가지고요. 저희 보고서를 언젠가 또 한번 털러 나오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여러 명이 들어오려고 하냐면요.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이제 줘야 됩니다. 우리가 매달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번 달에 신문, 방송, 그다음에 좋은 프로그램, 온라인, 좋은 온라인, 이렇게 4개의 상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문, 방송, 그리고 조금 있다가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온라인 보도 이렇게 쭉 풀어드리겠습니다. 민원연 좋은 보도상 받으면 1계급 특진. 우리가 그 저기랑 안진거 소장이랑 얘기한 거는 페이지 한 달 유보 뭐 이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거의 우리가 상 주려고 하는 방송들이 뻑하면 페이지 되려고 하고 있어요. 특진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기사 열심히 쓰셨는데.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하셨는데. 방송 보도 부문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네, 4월이죠. 4월 이달의 좋은 보도 방송 부문에는 KBS가 선정이 됐습니다. KBS가 굉장히 자주 지금 상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보도의 개별적인 어떤 탐사 보도나 이 일반적인 보도에서는 KBS가 굉장히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 달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KBS가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라고 하기에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후보작 중에서도 괜찮았던 보도를 제가 하나 더 올려놨어요. 뭐 있었죠? 네, SBS의 KT 어용노조 설립 관련 보도인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오늘은 얘기를 안 드리겠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히나 이 4월 방송 보도 같은 경우는 제가 후보를 7개나 올렸을 정도로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경론 끝에. 네, 맞습니다. 지상파 3사와 JTBC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했고 그 중에서 KBS가 선정이 됐다. 그래서 오늘 KBS 관련 보도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보도명과 기자명을 또 말씀드리면 KBS에 허효진, 김수연, 오대성, 최유경, 박장빈, 허수곤 기자였고요. 보도명은 검역 탐지견 메이 죽음과 복제견 사업 보도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1개월 특진. 네. 일단 KBS 보도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검역 탐지견 메이, 이 메이의 죽음과 그리고 복제견 사업 이걸 연속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검역 탐지견 메이가 활동을 하던 중에 이 검역탐지 메이를 탄생시킨 서울대 이병천 교수실로 다시 실험을 위해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메이가 8개월 동안 실험을 받고 외부로 나왔는데 아사 직전의 상태로 갈비뼈가 다 보이고 그리고 이 계단 하나 못 올라갈 정도로 낮은 문턱 하나 못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힘이 없는 상태에 이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영상이 찍혔고 이 영상을 KBS가 직접 보여주면서 이렇게 메이가 건강했던 상태에서 이런 아사 직전의 상태가 된 배경에는 이병천 교수 실험실에 비윤리적 실험이 있었다. 요걸 가지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KBS가 공개한 영상과 함께 KBS가 뭘 하나 더 입수를 했냐면 이병천 교수 연구실에 실험 계획서를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실험 계획서를 봤더니 여러 차례 정자를 채취하고 교배를 시킨 것으로 추정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가학적으로 벌어졌고 그렇다 보니까 이 메이가 아사 직전의 상태로 발견이 됐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약간 이거 황우석 생각이 좀 나는. 그죠. 복제견 사업에 있어서 뭐 그분이 1인자였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드러난 점이 뭐냐면 메이가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이미 복제견도 똑같이 이 이병천 교수 실험실을 거쳐갔다가 이렇게 아사 직전의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복제견 동이었는데 동 같은 경우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동도 이 실험실을 벗어나고 나서는 마약 성분의 약을 먹지 않으면은 못 버틸 정도로 그 정도의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이 메이가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이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비윤리적 실험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KBS가 이런 과정들을 쭉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부분은 이 이병천 교수 실험실이 지속적으로 식용개를 실험에 이용해왔다는 정황까지도 KBS가 탐사를 해서 밝혀냈어요. 실제로 이 서울대 수의대 앞에서 발견됐던 한 트럭 차량이 개농장의 차량이었습니다. 근데 KBS가 이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개농장의 이 트럭과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번호부터 색깔, 차종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럼 딱 걸리네. 그렇죠. 예. 그 차가 그 차였던 거예요. 그리고 목격자도 이병천 교수 실험실 이 식용개를 들여보내는 장면, 도사견 같은 큰 개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안 보이게 가린 다음에 옮겼다. 이런 증언을 또 KBS에 했어요. 도대체 이렇게 비윤리적 실험이 자행되고 있는데 왜 이것이 발견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걸 추적해봤더니 문제점이 실험윤리위원회에서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서울대 실험윤리위원회가 한 해에 실험을 통과시키는 게 대략 한 1,400건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때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한 명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헐. 1,400개의 실험을 다 확인하고 검증하고 하는 작업을 한 명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무슨 그걸 어떻게 한 명이 다 해요?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KBS가 이 A씨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A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9시부터 6시까지 정규 근무 시간에는 일들을 했는데 전화 민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태블릿 PC로 12시부터 3시까지 업무를 지속해야 됐다. 업무량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고강도의 노동을 하셨네. 그리고 이렇게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이렇게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이게 정말 실험 동물의 동물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된 거예요. 밤 12시에 일하는데 뭐 대충 보는 경우 그렇죠. 예. 어떻게 혼자 그걸 다 하지? 그래서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실제로 서울대도 인력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인력난을 이유로 계획서 심사한 전문심사위원을 지난해 하반기에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했어야 할 작업을 비정규직 노동자 한 명이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울대 실험윤리위가 문제점이었다라는 점도 KBS가 배경으로 짚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서울대 실험윤리위원장이 이 KBS 보도 이후에 자진 사퇴했어요. 네, 이게 굉장히 큰 결과죠. 그리고 KBS가 이것만 한 게 아닙니다. 이걸 하면서 같이 뭘 했냐면 검역견하고 복제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쭉 살펴본 거예요. 살펴봤더니 엉망인 부분들이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황당한 사례가 뭐냐면 작년에 농식품부 산하의 기관이 수천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검역견들을 수입해 왔어요. 근데 이러면 이렇게 수천만 원 세금이 들어가는 거면 굉장히 자세하고 꼼꼼하게 보고 이 견종이 정말 검역탐지견으로서 잘 활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검역탐지견을 구매를 하려고 미국에 갔는데 4마리를 전체를 5마리를 살려고 했는데 4마리를 제대로 된 견종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홍보 업체의 2분짜리 영상을 보고 4마리를 구매합니다. 실물로 본 게 아니에요. 홍보 업체가 만든 2분짜리 영상 있잖아요. 그걸 보고 수천만 원짜리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4마리의 견종은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참 쉽게 황당하죠? 네. 근데 이 황당한 결과가 어떻게 이 일종의 부풀려지냐면 나비 효과를 일으켰냐면 이 견종들이 실제로 이 검역본부 내에서는 일반 애완견보다 못하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진짜 황당한 거잖아요. 수천만 원 세금을 들여서 이 견종들을 다 데려왔는데 실제로는 써먹지도 못하고 있다는 가서 거구나. 미국 가서 제대로 보지도 않고 홍보 영상만 보고 데려왔더니 애완견보다 못한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그 황우석 박사도 복제견을 정부 기관에 기부를 했습니다. 황우석 박사도 나옵니까 여기? 맞습니다. 네, 기증을 했는데, 그러니까 황우석 박사가 민간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황우석 박사가 소방청에 복제견 4마리를 기증을 했습니다. 근데 KBS가 이걸 추적해 본 거예요. 이 4마리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실제로 이 가운데에서 2마리가 이미 병사를 했고요. 그리고 1마리는 훈련에 통과를 했는데 고관절 질환이 생겨서 일반 가정에 분양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소방청이 복제견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복제견 사업이 거의 뭐 20억 가까이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이게 세금이 2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KBS가 이 모든 걸 다 추적을 하고 연속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가 대략 한 2주 정도 이어졌는데 2주 동안 이런 내용들을 쭉 짚어왔어요. 그래서 시작은 서울대 실험실에
서울대 이병천 교수 실험실의 비윤리적 실험, 여기서 서울대 윤리위원회,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검역견 복제견 사업, 이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쭉 짚은 겁니다. 그래서 KBS가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4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방송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엄청 될 만했네요. 네. 예, 뭐 방송 좋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걸 좋아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동물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고 굉장히 우리가 공감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또 꾸준하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꼼꼼하게 잘 취재를 했다라는 점도 돋보여서요. 뭐 더 다른 주제 뭐 정말 쟁쟁했거든요 이번에. 네, 가장 힘들게 선정을 했는데. 그리고 이게 아무도 뭐랄까 이견이 없었던 내용이에요. 네. 이게 또 나름 파급력이 있었어요. 네. 보도 이후에 서울대 이병천 교수가 직무 정지를 당했거든요. 그래요. 연구 중단 조치도 당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 메이 관련 실험이 허가받지 않은 실험이었다라는 것도 드러났어요. 네. 그러니까 KBS가 굉장히 이 사안을 공론화시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컸습니다. 네, 그러면은 좋은 보도 방송은 이걸로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신문 보도 해주세요. 신문 좋은 보도는 한겨레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4월 3일부터 22일까지 6회에 걸쳐서 11건의 기획기사로 이 국회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둘러싼 그 다양한 문제점들을 짚은 이제 여의도 농부님 사라진 농부들이라는 기획기사예요. 아마 한번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다 가다. 네. 안 맞나요? 한 번도 못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역 국회의원 중에 99명이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한겨레 기자가 다 찾아다니면서 추적해 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네. 그래가지고 이 기자가 2,526km를 돌아다녔다고 해요. 전국을 거의 뭐 다 돌아다닌 거죠. 그리고 이 기사는 단 한 명의 기자가 썼어요. 아 그래요? 네, 아까 우리 그 KBS 굉장히 맞습니다. 네. 많잖아요. 저희 박유리 기자님께서 혼자 쓰셨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정말 혼자 쓰셨냐?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물어보신대요. 이거 어떻게 혼자 썼냐고. 근데 진짜로 혼자로 쓰셨대 이거를. 왜냐하면 정말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어요. 여수부터 뭐 여기 뭐 경기도, 충청도 막 다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명의 기자가 그냥 5개월에 걸쳐서 썼다고 해요. 거의 다 5개월 동안 거의 뭐 이 일에만 다 집중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내용도 되게 충격적인 내용도 많습니다. 네, 얼마나 이 국회의원들이 농지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사가 어떤 거냐면 원래 도로가 그러니까 건설에 예정된 도로가 있었는데 이게 국회의원이 소유한 농지 옆으로 바뀐 거예요. 네. 진짜.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 의원이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아요. 이게 이 과정이 되게 이상한데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에요. 근데 원래 이제 이게 익산 지방에서 일어난 이제 도로 건설인데 이제 뭐 도로 건설하려면 이제 뭐 관련 국토관리청에서 이제 뭐 주민 간담회를 열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원이 가가지고 야, 이 노선 아니다.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바꿔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간담회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실제로 바뀐 거죠. 자기가 소유한 토지 옆으로 도로가 지나가도록 바뀌었던 거고. 이게 농지 문제가 아니고 약간 부동산 문제네. 약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해충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사실 손혜원 의원 때도 되게 뭐 이해충돌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주승용 의원은 나는 의도한 게 아니다. 나는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 더 좋은 노선으로 바꾼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익을 챙겨갔던 거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한겨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주승용 의원 때문에 바뀐 노선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보상비가 올랐고 그래서 395억 원이 증가했다고요. 보상비가. 전남도청 예산에 395억 원이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부담을 그만큼 더 해야 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혈세를 낭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노선대로 지었으면 그나마 문제가 덜 됐을 텐데. 그래서 그 노선이 바뀌는 과정을 일단 첫 번째 기사에서 지적을 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자기 주변에 개발 규제 해제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약간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이야기를 따르는데 한겨레가 그 취재한 거에 따르면 이제 자기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농지를 보유한 의원 36명이 있는데 이 중에 10명이 자신의 땅과 가까운 곳에
개발 해제 공약을 제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이해충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역구 위에서 뭐 공익적인 일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자기 이익과도 관련된 건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자유한국당 안상수 염동열 의원 사례가 있는데요. 네. 한겨레에 따르면 2016년 20대 총선에서 인천시 광화군 길선면 일대에 이제 휴먼 메디시티 조성 공약을 내세웠어요.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네. 근데 당선 5개월 뒤에 이 농지 그 근처에 있는 농지 2필지를 사들이는 거예요. 아, 제가 공약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거 휴먼 메디시티 짓겠다라고 얘기해놓고 나선 그 근처에 땅을 사들이는 거죠. 아, 이거 아니 너만 이런 거죠. 약간 근데 어쨌든 먼저 사고 하는 것보단 낫지 그쵸? 않아? 약간 이거 뒤에 샀어요. 아 이거 국회의원 어떻게 해도 이상합니다. 근데 예. 아니 그래도 먼저 사고 사고 나서 거기 딱 지정하면 진짜 나쁜 사람인데 약간 양심 있었나? 일단은 지정한 다음에 좀 오를 것 같은데 그리고 한다는 건 좀 약간 순진하네. 아니 이미 정치 공약을 잘 들어봐야겠네. 그러니까요. 여기 맞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근데 이제 그런 사례도 있어. 우리 그렇게 약간 뻔뻔하게 네. 자기 땅 근처로 해달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요. 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께서는 네, 자신 2013년도 이제 국회 예결위에서 자신의 땅과 가까운 특정 목장을 거론하면서 이 수목원과 연계된 사업을 산림청장에 권유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강원도 산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앞장서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자기 땅 근처에 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라고 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좀 약간 애매한 지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해충돌이라는 게. 근데 분명히 문제적이다. 뭐요? 이런 게 어딨나 싶을 정도로. 네. 공익을 위해서가 아닌 것 같잖아. 그래서 그쵸? 사실 그렇게 이 되면. 보도에서도 이 박일희 기자가 언급을 하는 게 이해충돌 방지의 범위가 미국하고 똑같이 지금은 주식에만 걸려 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사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정치인들이 주식과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따라서 만든 거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주식 관련된 내용으로 돈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핵심이 돼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를 부동산의 영역으로 넓혀야 된다. 그래서 그 법안이 발의됐었는데도 이게 임기가 만료돼서 통과를 못 시키고 이래왔던 과정들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도 우리가 갖춰야 된다. 제도적인 해결책도 얘기를 한 보도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이 이해충돌과 좀 다르게 사실 이 국회의원들이 사실 농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뭐 땅은 가질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나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게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유지고 유지는 땅이 있지요. 일단 자기 돈이 지역에 집이 있건 땅이 있건 특히 이게 지역에 있으면 서울에 있으면 이제 집이 있지만 지역에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나 산이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농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이제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농지는 안 짓는 사람은 농사 못 짓는 갖게 사람이 돼 있어요. 농지를 가지는 게 원칙인 거죠. 사실 헌법상. 농사 짓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그렇죠. 한다.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예전에 소장농처럼 막 누가 이 지주는 농지를 가지고 있고 막 가서 열심히 이렇게 노예처럼 일하는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자 유전 원칙을 선포한 건데 근데 현실은 뭐 처장님 말씀했듯이 뭐 지역 유지가 다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사실은. 소장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아까 제가 그 농지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99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 46명은 농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유지 같은 경우겠죠. 물려받은 거니까. 근데 나머지 53명은 농지를 매입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참 약간 이제 자기가 국회의원이면서 농지를 사가지고 농부님이 되시기 그렇지.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농부님이 됐으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농사를- 농부님이 되지 그래서 않았거든요. 이게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자격 취득 증명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농지를 사야 되는지 써야 되는데 한겨레 취재했던 바에 따르면 거기다 농사를 짓겠다고 써놨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다들. 응. 네. 근데 농사 짓는 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 매일매일 가가지고 물도 주고 뭐 밭도 그게 일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직업으로 존재하는 네. 것도 그러니까요. 그거는 근데 그렇지. 국회의원이 어떻게 자기 업무도 하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나 이제 농사 지을 테니까 농지를 사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체제해 봤더니 농사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편법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한 의원은 농지에다가 과실수 하나 심어놓고 그냥 휴경지로 이렇게 내두는 거야. 그래서 과실수 심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뻔뻔함을 보여줬다고 해요. 야 그러면 그런 것도 나중에 개발을
대비해서 그렇죠. 사실상 뒤에 나오겠지만 개발 이익을 노리고 사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도 이런 휴경지를 굉장히 제한하고 단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건데 뻔뻔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넘어서서 농사를 안 지으면요 돈을 줘요. 돈? 농사를 안 짓고 쉬게 하는 그 땅을 쉬게 하는 비용도 줘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땅이 매년 농사를 지면은 땅이 이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땅을 쉬게 해주는 의미에서 농사를 안 지면 오히려 비용을 정부에서 준다고. 그러니까 농부를 위한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땅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이제 또 다른 수입을 착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세금이 점점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근데 이게 지역은 정말 이런 일이 되게 허다해요. 네.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 이게 또 소작농, 그러니까 원래 소작농이 안 되게 돼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땅에다가 이제 농부를 고용해가지고 소작농을 짓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직불금마저도 이제 가로채 가는 그런 것도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뭐 이런 예를 들어 친척들한테 짓게 하면 이게 소작농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냥 너가 가족 사업 정도 가족들에게 그냥 주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겨레는 이 이해충돌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농지가 이렇게 뭔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논란 통계였는데 임차 농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식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그 소작농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그 비율이 47.8% 2012년 47.8%에서 2017년 51.4%로 증가했다고 해서 사실상 경자 유전 원칙이 거의 뭐 유명무실하고 대부분 소작농을 하고 있대요. 그래.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떤 정식적인 임차 관계인 거지.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뭐 뒤로 뭐 가족이나 친척들이 하는 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문제네. 그렇죠. 그리고 한겨레가 굉장히 좋았던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좋았던 부분은 이런 식의 개발을 막으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일 진짜 많습니다. 소송을 당하고 뭐 이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겨레가 그 지점을 짚은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다음에 사례로 나온 건데 국회의원 어떤 국회의원의 아내분이 이제 그 자기가 소유한 농지 옆에다가 이제 골프장을 지으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골프장을 지으면 그 잔디에다가 뭐 농약도 뿌리고 그렇지.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 피해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농민들이 가서 반대를 한 거죠. 여기다 골프장 들어오면 안 된다. 주변 농민들이 세우지 말아라 싸우다가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은 나 농사 짓고 살고 싶어서 어쨌든 계속 자기가 하던 일이니까 그쵸. 땅을 일구고 뭐 농사를 짓고 싶었지만 이 국회의원들의 이 투기 욕망에 밀려가지고 전과자가 된 사례.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떤 애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도 해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강제 수용 법안, 그러니까 토지 강제 수용 법안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 농지를 강제 수용해서 개발하려면 보상금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제대로 된 실태 조사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9년 동안 공공기관이 수용한 토지가 1106제곱킬로미터를 강제 수용 당했는데 이에 대한 어떤 국가 차원의 실태 조사나 피해 규모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해서 좀 실태 조사 좀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실체 조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필요합니다. 근데 이 보도의 이제 장점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저널리즘처럼 자기 혼자 그 이 자료를 찾아서 그런 다음에 또 현장에 가서 그걸 이제 알아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길게 하면서 이게 했다는 건 대단한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팀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치밀하게 보도를 했더라면 그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었고요. 이렇게 여러 사람을 때리는 것이 오히려 그 손혜원 의원 그때처럼 약간 한 놈만 패는 거랑은 다르게 이게 다 마찬가지야, 다 쓰레기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 주제가 흐트러지는 부분도 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욕심이 나는 게 이거의 후속 보도를 꼭 냈으면 좋겠다, 한겨레가. 지금 여기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총망난 거죠. 총망난.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약간
서론 정도로 시작을 하고요. 이거를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좀 한겨레가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계속 들어요. 그리고 한 명의 기자한테 왜 다 시켰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그냥 쭉 서치해보는 수준으로 저는 시도해본 것 같아요. 좋은 시도인데 이거를 팀이 달라붙기에는 지금 여력이 안 되고 그렇다고 아이디어 발제를 했는데 뭐 없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딱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반응이 나왔잖아요. 우리 상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좀 키워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법안의 미비점도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그것도 대안을 좀 내보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좀 더 집중해서 캐보고 이런 것들이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 보도 자체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 진짜 잘했다. 혼자 이걸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문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나가시고 두 분 빨리 들어오시라고. 부모가 되면 뒤를 보게 된다. 내 인생의 전부가 있으니까. 가족이 살아갈 사회가 언론으로 인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 첫 번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안녕하세요. 신문 모니터 활동가 공시형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조선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두 분은 그 데뷔를 하시고 바로 또 나오셨네요. 하자마자. 네. 그러니까요. 어제 재밌게 들었어요, 시영 씨. 전 그거 듣고 멘탈에 금이 갔습니다. 왜? 아무렇지도 않던데.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녹음한 걸 듣는 게 처음이었어요. 지금 멘탈이 금융한 건 납니다. 내가 죽을래? 그리고 다 지금 해줘가지고 내가 지금 갑질 처장으로 지금. 네. 그 정도는 농담이죠. 네, 그럼요. 아시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온라인 보도 부문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올드보이들이 오랜만에 갖고. 오랜만에 온라인 보도상을 좀 저희가 드리기도 해요. 지금 그런데 또 받는 매체도 굉장히 오랜만인 매체가 됐어요. 일부러 그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갑자기 생각나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보도가 너무 좋아서 안 줄 수 없어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온라인 보도 시작해 보시죠. 이번 온라인 보도는 네. 4대강 복원 가로막는 가짜뉴스와 맞선 오마이뉴스가 선정되었습니다. 네. 오마이뉴스는 2월 21일부터 삽질의 종말이라는 계획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삽질의 종말. 제목이 좀 아유. 네, 여기 4월에 나온 팩트체크 보도들을 일련의 팩트체크 보도들을 이제 온라인 보도상에 선정을 했습니다. 네. 기자는 김병기, 김종술 기자입니다. 네, 사실은 이 김종술 기자는 우리랑 아주 친분이 있는 분입니다. 왜냐면은, 이 김종술 기자가 성유보상을, 특별상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녹조 막 엄청나게 있을 때, 그때 자꾸만 그 지저분한 거 먹고, 큰 빛 이끼벌레 막 이런 거 막 먹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별로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너무 애쓰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과연 우리의 그 금강 이 문제를 누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진짜 의지 한국인이지. 그분 책까지 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다 있어 정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을 안 줄 수가 없었어요. 원래 막 드릴 수 없었는데 이분은 빼먹을 수 없다 올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그 성유보 특별상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정겨운 우리한테는 친한 분인데요. 이번에 또 이렇게 삽질의 종말이라고 해서 다시 그 주제를 들고 나오는 보도를 했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쭉 짚어주세요. 사실 기사의 내용보다 주목한 것은 이제 김종술 기자의 꾸준함과 그 현지 취재력 이런 거를 좀 주목을 했거든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4대강 사업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사업인지도 좀 잊혀지기 마련이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 사이를 이제 그 틈을 파고들어서 환경과 경제보다 정치적 생존이 중요한 일부 인사들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이제 억지 논리와 가짜 뉴스들을 유포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맞서려면 좀 이런 꾸준함과 취재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일종의 어젠다 키핑 능력에 주목을 한 것이죠. 네. 근데 진짜 김종술 기자 하면은 4대강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른 보도도 하셨겠지만은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다른 거는. 네.
오마이뉴스는 시민기자제도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은 보통 쓸 기사들이 많고 그 담당해야 되는 분야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분야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마이뉴스는 시민기자제도로 이제 한 분야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보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죠. 5월 29일 오마이뉴스 메인에 네. 삽질의 종말 24 해가지고 네. 톱으로 떴어요. 맨 위에 그 상단에 드론이 잡아낸 황교안 나경원의 황당 거짓말 그래가지고 네. 4대강 가짜뉴스가 거짓 판명 나는 데는 한 달이면 충분했다라고 해서 또 마찬가지로 김종술, 김병기 두 기자가 진행을 했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이 기획이 4대강에 대한 거짓말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4대강 네. 사업을 해서 뭐 네. 더 좋아졌다. 네, 뭐 환경이 더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 네. 농사짓기에 좀 더 뭐 편리해졌다. 네.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물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도 있고. 네, 네. 그런 것들을 반박하는 아주 집중 보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눈에 띈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현지 농민들을 취재한 내용인데, 네. 그 현지 농민들이 그 농업용수가 부족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4대강 보를 없애면서 그러니까 보를 여니까 보를 여는 바람에 수압이 낮아졌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그래서 내가 농사를 못 짓고 뭐 다 말라 죽었고 막 이렇게 이제 호소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네. 보를 열면서 더 좋아졌다고 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에서 물은 확실히 좋아졌죠. 그죠. 근데 그 전에 가짜뉴스는 보를 열어서 더 안 좋아졌다. 그냥 이명박 때가 나았다. 이런 얘기가 가짜뉴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반박하는 그런 네네. 기사였나 보네요. 네네. 직접 가서 농지를 가가지고 물을 틀어보니까 잘 나왔다는 거죠. 그 PD수첩에서 이 김종수 기자가 PD수첩에도 출연하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막 이렇게 그런 거 약간 PD수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 것도 김종수 기자인 것 같아요. 네. 현지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오마이뉴스는 온라인 보도고 이제 그 화면은 영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PD수첩에 도움을 줘서 이 이슈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진짜 이거 동네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인맥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들을 짚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물이 조금 물 수압이 낮아지고 이런 건 사실이지만은 농사를 못 질 정도는 아닌데 이것이 이제 다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PD수첩 같은 경우는 대안도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 보도를 통해서 그런 보도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삽질의 종말이 좋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지난달부터 새롭게 만든 그 상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오묘한 것들을 다 이 신변 잡기 이 프로그램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제가 계속 말하지만 너무너무 좋은 드라마도 들어갈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신문 보도, 방송 보도, 그다음에 시사 프로그램도 딱 그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죠. 그다음에 온라인은 또 온라인상에서만 유통되는 보도. 그런데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막 되게 좋은데 뭐라고 말할 수 없어. 설명할 방법이 여러 가지야. 신문, 그러니까 예능이어도 되고 휴먼 다큐여도 되고 드라마여도 되고. 아 그래요? 예, 뭐 엔포테인먼트라고 해서 별별 것들이 다 있잖아요. 장르가. 네네. 그런 모든 걸 포함해서 정말 너무 좋으면 매달 주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게 있으면 드리겠다. 모든 채널에서. 네. 대상도 뭐든지 괜찮아요. 추천해 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의 추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좋다는 동의를 심사위원들이 받으면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제작자 여러분 네. 많이 정말 좋은 방송이어야지 돼요. 셀프 추천. 그냥 옆구리만 찔러서는 안 되고요. 예, 정말 방송을 일단 잘 만드신 다음에 추천해 주셔야 됩니다.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면 저희한테 셀프 추천. 네. 그래서 이번 방송도 사실은 셀프 추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보고 동의할 수 있어서 됐습니다. 이미 다 소문이 났는데요. 안진걸 처장 때문에. 자, 뭔지 말씀해 주시죠. 네. 4월 민월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으로는 저희가 TBS TV의 TV민생연구소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TBS는 서울시 밑에 있는 그 교통방송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라디오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TV 채널도 또 있어요. 네. 거기서 안진걸 소장님이
이제 나오셔서 하시는 TV 민생연구소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근데 이 부문이 좋은 프로그램 상이었기 때문에 네. 되게 한정적으로 어떤 4월에 너무너무 좋은 보도가 있었다라고 해서 꼽진 않았고요. 저는 그런 내용을 다 담진 않았고요. 물론 좋은 게 있습니다. 네. 있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가지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 위주로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네. 이 TV 민생연구소라는 제목에서 약간 유추를 할 수 있듯이 제목만 봐도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제목 좋은 제목이야. 그러니까 바로 저는 이런 제목 좋아합니다. 직관적으로 딱 들어오는 항상 안진걸 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뭐 그렇죠. 통신비 뭐 가계 뭐라 6대 우리 6대 민생 모시기. 네. 어쨌든 그런 서민의 삶을 연구해보는 민생 탐구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그런 네이밍을 달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점은 소재와 꾸준함이라고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요. 소재를 보면은 첫 방송이 이게 지난 2월에 봄 개편을 하면서 신설된 프로그램이에요. 2월에?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첫 방송을 했던 게 송파 세모녀 사건 5주기 특집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민생 때문에 그렇죠. 네, 힘들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걸 한번 짚어보는 보도였어요. 그 이후로 어떤 소재를 다루었냐 하면 특수고용 노동자, 뭐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을지로 재개발 대상자, 특수학교 학부모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긴 하지만 이 1시간 내내 프로그램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이거 매일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네. 월요일에서 금요일 어떻게 하지 이걸 다. 네, 오후 5시마다 찾아가고 있는데 매일매일 이런 소재를 하십니다. 근데 또 이런 소재를 매일매일 하다 보면 소재에 고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중복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우리 방송쟁이들의. 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해요. 중복이 돼도 끝까지 계속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라도.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특수고용 노동자 특집에서는 3월에 2번을 다뤘어요. 11회, 20일에 이렇게 2번을 다룬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이동권 특집 같은 것들은 4월에 또 2번 다룬다든지 그 외에 택시 업계의 어떤 문제라든지 아니면 각종 노동자를 다 찾아가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 꾸준하게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어떤 키핑을 계속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지점에서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좋았던 보도로 저희가 4월에 선정을 했던 건 장애인 이동권 특집인데요. 장애인 이동권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뭐 이런 것들.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걸어 다닐 그냥 뭐 보도블럭이 그쵸. 평평하게 깔려져 있을 것 이런 것들 다 그냥 권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당연한 인권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소수자의 영역이고 서민의 영역인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4월에 2번이나 네, TV 민생연구소에서 다뤘습니다. 4월에 또 장애인의 날이 있어서. 네, 그때를 맞춰서 네, 맨 처음에는 4월 18일 보도였는데 이게 장애인의 날을 맞춰서 네, 한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4월 18일 37회, 4월 29일 44회를 했는데 둘 다 장애인 이동권이었고 특히나 이제 또 이 프로그램에 가지는 매력이 당사자들이 직접 출연하거나 당사자들이 직접 전화 연결을 하거나 당사자들을 직접 안진걸 소장이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내용이 한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의 경우에는 그분이 딱 이제 스튜디오에 딱 오면은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얼마나 걸리셨어요 오는데? 뭘 타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되게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뭐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탔습니다. 이런 정보를 이제 듣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장애인 이동권이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걸 직접 당사자의 목소리로 듣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자세하게 다룰 때에는 뭐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분이 나와서 빨리 어떤 맛집 가기 대결 뭐 이런 걸 해본다든지 되게 그런 식으로 보여줘요. 장애인분이 저상버스를 이용해서 장을 보러 가는 거기서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는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는 콜택시 있잖아요. 네네. 그걸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렇게 해서 하루 일과를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네. 그런 면을 보면은
당사자의 입장을 정말 뭔가 완벽하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장애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말을 해요. 예를 들면은 저상버스 저렇게 운행하는 게 잘못됐다. 저렇게 하면 어떤 기사님들이 안 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어떤 이거 어플에서 신청을 미리 할 수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까지 막 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프로그램이 다 전달이 안 될 정도로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다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나만 더 짚자면 우리가 솔루션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보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내거나 아니면 해결이 됐을 때까지를 보장하는 것을 우리가 솔루션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랬던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요? 네. 특수고용 노동자 중에서 택배 노동자를 다룬 편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우체국 택배와 관련된 일이었는데 우체국 택배도 이게 재하청을 받아서 기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기사님들은 대부분 자영업자처럼 해서 특고노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위탁 택배 하시는 분들이랑 우체국이 둘이 계속 싸웠어요. 근데 TBS 여기 TV 민생연구소에서 취재를 나가니까 네. 깜짝 놀라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깜짝 놀랄 것까지 깜짝 놀랐다고 네. 했습니다. 했습니다. 네네. 또 네. 제가 약간 왜곡한 것 같이 들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해결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게 뭐냐면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가 깼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님들이 이거 왜 깨냐? 약속을 지켜라.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지켜라라는 되게 단순한 그런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TBS에서 이걸 딱 짚으니까 에고머니나 깜짝 놀라면서 당일날 보도한 당일날 네, 그러니까 5시인데 5시 방송을 했는데 그 저녁에 깜짝 놀라면서 약속했던 거 들어줄게 이렇게 했다는 진짜? 거예요. 와. 그럼 진짜 깜짝 놀란 거네. 그렇죠. 그거 보고. 그래서 그래서 그 택배 노조의 위원장님이 바로 다음 날 TV 민생연구소에 또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와.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게 TBS가 현장 촬영 막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바꿔줬다. TBS가 전부 해결했다고는 말하기 힘들어도 상당한 역할을 해가지고 그치. 이제 택배 조합원을 대표해서 내가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어떤 솔루션 저널리즘으로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송 뉴스나 포털에서 뉴스를 대부분 보면 막 시끄럽잖아요. 국회에서 뭐 강효상이 뭐 희한한 짓을 했다. 삼성 바이오가 뭐 회계를 했다. 분식을 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민생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의 그 마이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 마이크를 가져다 댔을 때 끈질기게 했을 때 어떻게 또 상황이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언론의 힘이네요. 네, 그런 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서 이달에 좋은 프로그램 상으로 꼽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작진도 많을 것 같아요. 매일 이걸 하려고 하면 구성도 다양하고. 네, 그러니까 많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잘 들어야 돼요. 기획의 김경현 TV 제작부장님, 연출 최성우 PD, 김도영 PD, 계명국 PD, 한선정 PD, 그리고 VJ로 정한모 VJ, 이성백 VJ, 정주희 VJ, 민지은 AD, 김윤정 AD, 이주현 AD, 그리고 작가로 신은주, 이미지, 송지연, 이남희, 고아라, 이보람, 이혜윤, 안윤진 이렇게 수상자가 되시겠습니다. 거의 상장 도둑 되겠습니다. 다 오시나요? 오늘?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TBS 갔다가 모르는 분이 나를 탁 붙잡더니 김한경 차장님 그래갖고 네 그랬더니 제가 그 민생경제연구소 PD라고 정말 너무 화사하게 웃으시면서 제가 그 PD 여자분이었거든요. 네, 막 너무 손을 덥석 잡으면서 저예요 저 막 그래갖고 네.
그게 되게 뭔가 비타민처럼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네, 다가올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그럼 특징은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런 유착이 네.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간에 저는 이 분들이 어찌됐든 어려운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유난히 작가들이나 뭐 데이터 저널리즘 같이 하시는 분들 뭐 디자이너 웬만하면 다 드리잖아요. 네. 상장 도둑 싹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타파도 막 오면 막 15개, 16개 막 이렇게 상장 받아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좀 보람이 되셨으면 좋겠다. 고대에게 그렇게 그러게요. 일하시는 제작자들에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도장 하나하나 찍을 때마다 영혼을 담아서 이 상장에 민원연의 마음을 담아 쿵 이렇게 그렇게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찌됐던 요번 달에도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상을 받게 돼서 즐겁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유튜브로 즐거운 우리 오늘 이번 방송은 금요일 날 오전에 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네. 유튜브 생중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상 받는 모습 그리고 간담회도 하니까요.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 읽어서 질문도 여러분들이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상금도 드리거든요. 이 상금은 어디서 나오는 거? 여러분들의 회비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분들에게 상금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보람 있을 겁니다. 내 회비가 어디로 가는지 저것들이 지금 먹고 쓰는 거에 다 쓰는 게 아니구나. 좋은 기자들과 좋은 PD들에게 상도 주고 상장도 주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분들이 좋은 일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티내고 이렇게 푹푹 써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주말입니다. 저희 주말에도 방송은 계속 되게 저희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면서 민원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또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아이 뭐 애들이 이렇게 늘 터져가지고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고맙습니다.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오늘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론은 미래, 언론은 추억, 언론은 위로, 언론은 용기, 언론은 자존심, 언론은 현실, 언론은 우주, 언론은 날개, 언론은 무기, 언론은 구원, 언론은 희망. 우리들은 언론의 힘을 알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